존경하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님을 포함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해 출신 이종욱 의원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 2일부터 3일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해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보다 소상히 알려드리고,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체제 붕괴를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국정 발목 잡기다고 하지만, 우리 나경원 의원님 여기 계시는데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필리버스터 최종 목적은 비정상적으로 망가진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정치 상황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저희들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대해 저희들이 저항하고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늦추자는 것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데 쟁점, 비쟁점 법안 가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 기능을 저지하고 속도를 늦추고 마비시키는 것이 국가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다 하는 조금 무리하지만 절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 조직법의 문제점에 대한 저희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드리고, 특히 기재부 해체와 이재명 정부의 방만한 재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할 계획이고요. 저 뒤에 있는 민주당 의원님도 1시간 정도는 토론할 시간을 남기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은 정부조직법의 이제 후속법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 명칭 변경 내용들이 많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숨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있는 국회 기록보관소를 기록보관원으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차관급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거고요. 현재 정원이 한 2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 계획상으로는 3배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차관급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드립니다. 차관 1명을 사실 만들게 되면 그 1명에 대한 인건비, 비서, 승용차 등을 포함해서 수십억의 예산이 동반됩니다. 지금 국가기록원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450명 정도 정원이 있고요. 그런데 70여 명 정도 되는 기록보관원을, 국회 기록보관원을 만들면서 이거를 굳이 차관급까지 승격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 줄이자, 통폐합하자 하는 정책 기조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말할 때는 멋있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방만 재정의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급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의문이고, 이게 민생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점을 지적드리고,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기본 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현장의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개편인데, 제가 평가하기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직 분풀이와 보복을 위해서 졸속으로 정부조직법을 개편을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검찰, 그리고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정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적인 조직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졸속 개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한테 돌아갈 것이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도 심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재정 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쪽에 집중해서 제 토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검찰청 폐지 문제는 사실 형사사법 체계 변경은 민생에 직결되는 국가 체계 변경인 만큼 상당한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폐해가 여러 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먼저 서민과 약자들을 괴롭히는 민생사범에 대한 민생범죄 관련한 수사가 한없이 지연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기소 보안 수사가 불가능해지면 수사와 기소 간의 공백도 발생하고 사건이 지연되고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 피해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민생 침해 범죄의 증가 및 범죄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가 조작, 공정거래 위반 등 날로 고도화 진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서 검찰 조직이 해체되면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사라지고 민생 침해 사법에 대한 수사 진행이 장기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20% 안팎이던 경찰의 3개월 초과 처리 사건 비율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40%에서 60%까지 급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장기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법 부당한 수사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 통제 시스템 마비 우려도 제기됩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가 제한되어 있어 경찰 수사가 누구 통제도 받지 않고 폭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경찰 수사권 남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올해 6월에 16건 사건을 불송치하면서 뇌물 2억 원을 받은 의정부 경찰서 소속 경찰의 구속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찰 권력이 통제받지 않으면 부패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검찰이 폐지되고 국수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수청이 신설되면 이런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에 따른 위헌 논란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검찰총장인데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체하게 되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법률에 의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지 하는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 개편은 한마디로 이준석 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한 것입니다. 똑같은 조직을 사실상 이름만 바꿔서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 만행입니다. 이준석 위원장 사실 지난해 취임 그 다음 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무 시작 하루 만에 탄핵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가당치도 않습니다. 실제 그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방통위원장 임기를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위인 폐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통위 해체법은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행을 피할 수 없고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이번 행동은 절대 다수에 의한 입법 폭력으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군사 독재 시절 땡전 뉴스라는 냉소적 유행어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곧 땡명 뉴스가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송이 모습인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면 에너지와 환경의 보조화와
산업 경쟁력 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확보는 사실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를 환경 보전에 존재 목적을 두고 있는 환경부로 이관하게 되면 부조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나 가스, 석탄 등 자원 확보 업무는 산업부에서 하고 전력정책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에너지정책 컨트롤 타워가 이원하게 되게 되면 긴박한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지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정책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수출은 산업부, 운영은 기후에너지 환경부라는 식의 원자력 정책도 이원화되게 되고 국제 원전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볼 때 엄청난 불안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원전 산업을 환경 담당 부처가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 에너지 산업 경쟁력의 훼손으로 결국 귀결될 것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중점을 둘 경우 전기나 가스 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의 가중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AI, 반도체 산업,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 현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과연 바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국민을 괴롭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즉각 원점으로 되돌리십시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헌법상의 양성평등 개념을 부정하고 성평등 개념을 공식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해체하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은 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게 되고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기능을 하게 됩니다. 금융까지 넘겨오려고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마지막에 바꿔서 금융은 결국 가져오지 못하고 아주 기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금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사실 검찰과 기재부는 이재명 정권에 일찍부터 찍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기재부 매번 민주당 정권의 그런 재정 탕진이라든지 국가 지출 확대 요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사건건 반대했던 기재부도 이참에 해체해버리겠다는 생각을 진작에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기획재정부에 대한 어떤 분노가 담겨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대해 보복성, 분풀이성 해체를 진작에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었다. 이런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쟁 중에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다. 그러고 기획재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시절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하면서 화를 냈고요. 최근에 또 전 민주당 원내대표 의원님은 추경 편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재부에 대해서 작년이죠. 기재부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윤석열 당선인과 손뼉을 맞추며 등 뒤에 숨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당선인 시절이네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제가 이제 기재부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기재부를 폭파시켜 버리겠다, 쪼개 버리겠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하고 겁박하고 얼음장을 놓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기재부 힘을 빼기 위한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기재부 밑에 사계청이 있습니다. 국세관세 조달 통계.
그 청장들은 대부분 기획재정부에서 1급 출신들이 대부분 내려가는 게 관례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이제 민주당 의원 하시는 분이 청장으로 내려갔죠. 그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나쁜 그런 우려를 심어줄 수 있고, 세제나 국세청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운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3개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승진시켰습니다. 차장들 다 청장으로 승진시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재부 직원들의 사기는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재부 1급들 모두, 금융위도 그렇습니다만 모두 사표를 받았습니다. 아마 곧 1급 인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종전에 어떤 정치 관련 부처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부처는 대체로 경제 전문가의 그런 시각이나 견해를 인정을 해줬고요. 특히 직업 공무원에 대해서는 존중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급에 대해서 모두 사표를 받으면서 정권에 충성하는 그런 조직과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사실상 그 예산에 대해서 막무가내식의 그런 국회 운영은 지난해 말에 금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ABB 삭감 문제인데요. 기재부랑 실강의하면서 몇 천억 깎을 거냐,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면서 정부가 정액권과 연계해가지고 못 받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50%를 삭감해버리겠다 해서 50% 삭감했고,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사실은 재정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알고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면서도 전액 50% 삭감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정권 바뀌고 나서 이거 다 다시 살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기재부 자체를 해체해버리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어떻게 보면 기재부 예산 기능을 약화시켜서 정부 여당 입맛대로 다루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를 총리 산하에 두게 되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 마음대로 예산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입니다. 저도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했고 기획예산처에도 있었고 예산청도 근무했고 재경원에도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그 기획예산처, 예산청 시절이 제일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령을 내야 되니까 총리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 아니지, 재경부 장관이 또 부총리이기 때문에 그쪽 말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지금 안에서도 재경부에서 결산 기능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과 국고 기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협조 없이는 예산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그쪽 입김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 말씀드려야 되고 부총리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있는 각 수석들에 대해서 저항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부총리 밑에 있을 때는 그나마 부총리를 방패 삼아서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데, 총리 밑에서 기획예산처 조직으로는 그런 뭐랄까 할까요? 그 재정 원칙이나 규율을 지킨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처로 분류하겠다는 것은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계산처로 만들겠다는 기획 기능 없이 그냥 받아 적고 계산만 앞뒤 좌우 계산만 잘하는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재정경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금융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재부 직원들한테 재정세제부로 추락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부총리 업무가 사실은 EP부부터 시작해서 재경원 이렇게 쭉 왔습니다만 사실 예전에 비해서 그런 기획기능, 총괄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절 때도 피부로 느꼈고 현재 국회 와서도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부총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권, 금융권, 세제권 이 정도고 그나마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법도 국회에서 대부분 다 만들어지고 예산도 국회에서 다 되기 때문에 개별 부처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굳이 부총리 입장이나 기획재정부, 예산실, 세제실 말을 그렇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소통은 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거의 다 변경이 됩니다. 예산 같은 거 하나 보시면요. 예전에 저희가 사무관 시절에는 국회에서 그 변경되는 게 몇 쪽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였습니다. 전후가.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거의 모든 예산 항목의 한 반 정도는 국회에서 다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선 부처에서 기재부 예산실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통제력이나 이런 거는 예전보다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데 저는 걱정입니다. 지금 바뀐 그 재정경제부 부총리가 과연 경제부처를 통할하고 조정할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사실 재정과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통합하는 건 한번 저희들 경험을 겪었기는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 1999년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한번 했었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 그리고 부처 간 갈등 문제, 그리고 재정 건전성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2008년에 그 기획재정부로 다시 통합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한 17년 정도 됐죠. 그동안 나름대로 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컨트롤 타워를 그나마 잘 수행을 해왔다.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여러 비판도 많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비판도 들었습니다만 그 비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나름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년 만에 이제 다시 해체하기에 이르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고안은 앞으로 몇 년 뒤에 바로 나타날 것이고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은 기획재정부를 해체한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재정 중독, 예산 폭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PPT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조작을 하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방만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제 정권 출발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만 암담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런 경제 관련한 발언 이런 걸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0년이죠.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정 준칙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2021년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에서 평범한 나라들은 국가 부채 비율이 평균적으로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45%다. 이거는 2021년 기준이니까 45%입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100% 넘었다고 무슨 특별한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 국가 부채 비율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해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2022년 대선 토론에서는 국제통화기금이 국가 채무 비율 85% 이내가 적정하고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요거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진짜 팩트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IMF가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85% 이내로 유지하면 적정하다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 금년 5월 인천 유치할 때 나라 빚이 1,000조 원으로 늘었다는 등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50%도 안 된다. 다른 나라는 다 110%다. 일본은 220%다. 국가 부채가 48%, 50% 미만이면 누가 상 주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 후 8월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하실 때 지금 씨앗을 한 대 빡 빌려다가 뿌려서 가을에 한가만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지 않겠느냐. 씨앗을 옆집에서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것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을 보시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방만재정, 확장재정을 하겠다는 게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팩트에 대해서도 잘못된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라 전체가 골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에 이어서 이제 구인철 부총리 발언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경제사령탑이죠. 자기는 중장기 재정 건전론자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거의 부연 설명하는 정도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게 저하고 같이 이제 매산실이나 다 근무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던 그런 구인철 부총리 모습하고 상당히 달라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금년 8월 달에 무디스 연례협의단 면담할 때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서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이 다시 부채 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재정을 운영하겠다. 선순환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너무 건전성만 고집하다 보면 성장이 어렵다.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GDP 분모가 커져서 국가 채무 비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했고 이번 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AI 대전환기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야 된다. 재정 건전성만 유지하려 하다 보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며칠 안 됐죠. IMF 한국 미션단하고 면담할 때 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이제 정권 초보다 한 100일 지나니까 기재부에서 약간 두 가지 입장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적극 재정 플러스 재정 건전성 두 양두마차를 쫓겠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표현이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 주제로 재정 혁신 TF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재정 지출을 전략하고 또 세입을 발굴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재부도 어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에 대해서는 원래 조직이 그 조직은 원래 그런 거 걱정하는 건데 마냥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을 따라가기에는 전문 부처 입장에서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구인철 부총리가 이제 선순환 구조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좋지 선순환 구조가 되면 좋겠죠. 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와 대비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봤던 영국 이코노미스트 보면 이 대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국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재정 적자와 포퓰리즘의 파멸적 악순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건 이제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에서 재정 악화 우려로 벌어지는 일련의 국채 금리 급등 상황에 대한 평가와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평가하냐?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채권 금리가 급등되고 또 정부가 긴축 재정하고 국민은 이에 반발하고 그러면 포퓰리스트가 적세하고 또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이런 악순환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도 이재명 정부가 적자 국채를 매년 100조, 120조 정도 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불 결국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거로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는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국채금리 급등 가능성이 크고 이게 이제 구인철 부총리 말한 것처럼 선순환 구조가 아니고 오히려 재정 적자와 포퓰리즘의 파멸적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거는 현재 선진국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구인철 부총리가 말한 선순환 구조가 될지 안 될지는 실제 그 나라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오히려 지금 선진국 사례가 더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구인철 부총리 하는 말은 글쎄요 잘 되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뭐 사기꾼들이 하는 말도 이거와 비슷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재정을 풀어가지고 경제 성장이 된다면 모든 나라가 다 빚내서 풀어야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이제 지인들한테 가끔 드리는데 일명 저희들 개인적으로 하는 뭐 어떤 모임이라든지 동창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회비가 있죠. 그거 일종 공금 아닙니까? 공금. 그런 동창회 회비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 재정을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느냐? 만약에 구인철 부총리 말씀대로 잘 되면 더 되지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크죠. 지금까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나라 돈으로 공금으로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관건은 그렇습니다. 결국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경우에 그 지출 용도가 뭐냐, 생산적인 지출이냐, 낭비적인 지출은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신성장 정책이라든지 AI 투자 이런 거 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여러 가지 소비 쿠폰이라든지 포퓰리즘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적정하냐, 감내 가능한 수준이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고려 없이 무리하게 막 쓰자고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여러 가지를 기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짧은 기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추경이 있고 내년도 예산안이 있고 중기재정계획 했고요. 장기재정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거의 5년 계획은 확정적으로 발표했고 나머지 그 뒤에 40년 계획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내에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거를 잘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추경을 했죠. 당선되자마자 바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30조 5천억 정부안을 제출했고요. 국회에서 조금 더 늘렸죠.
그 소비 쿠폰 늘리고 해서 지방 부담도 줄이고 해서 결국 31.8조 원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가 결국 GDP 대비 마이너스 4.2고요. 금년도 25년 예산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했던 거고, 본 예산은 GDP 재정 준칙에 부합하는 마이너스 2.8%였습니다만 1회 추경을 거치면서 마이너스 3.3%, 2회 추경에서는 마이너스 4.2%까지 확대가 됐고, 국가 채무는 이제 1,300조를 넘었죠. 1,302조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이제 규모 문제도 있지만 저는 내용 문제도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국민 소비 쿠폰이 그 안에 이제 대부분 반 이상이죠. 15.1조 원인데 이건 사실상 당선 축하금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하면서 확장 재정을 할 수 있지만 어디다 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경제 성장에 성수 효과가 높은 그런 투자나 SOC 사업 쪽에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위해서 재정 준칙을 어기면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마디로 지방선거를 겨냥한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만 안겨주는 부채주도 확장 재정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총 수입은 22조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총 지출은 54조가 넘은 728조, 700조 넘은 거 처음입니다. 넣는 것도 잠깐 넣는 게 아니고 728조로 훌쩍 넘었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리고 총 지출이 지금 728조라고 했죠. 8.1%입니다. 8.1%. 저희들이 사실 평시에 이렇게 재정 지출을 급격히 증가하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민생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힘들어 하시는 건 알지만 재정은 사실 미래를 위해서 비축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경제 위기냐 지금이 위기냐 하면 위기인 측면도 있죠. 그런데 진짜 총 지출을 8.1% 그리고 국가 채무를 GDP 대비 51% 넘기고 관리 재정 수지를 재정 준칙을 넘어가는 4%까지 확장할 정도로 위기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 아닌 적은 없었어요. 다들 힘들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에서는 그 힘드신 부분들, 약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를 지키는데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법률적인 측면,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걸 강화하는 거하고 총량을 관리 재정 수지를 마이너스 4% 확대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충실히 하지만 총량 통제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1%까지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확장 재정 이면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낭비성, 포퓰리즘 예산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결국 정권 바뀌니까 정부 안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24조 원을 위한 정부 지원은 1.2조 원이죠. 농어촌 기본소득, 경기도에서 했던 기본소득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또 직장인에 대해서도 식비를 지원해 주자. 이런 선심성 예산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직장인 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저희들이 식비 지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직장인 식비 지원까지 국가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 정부에서 실패한 지금 국민성장펀드
그 일부분이 내년에 또 들어있죠. 정부는 이제 생산적인 투자로 하겠다고 약속은 합니다만 약속대로 안 된 게 옛날에 녹색 펀드라든지 문재인 정권 때 뭐였죠? 그때 뭐 그런 펀드들 다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수익률이 높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하셨지만 나중에는 다 마이너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그런 관제 펀드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전체를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는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기 재정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PPT 화면이 이제 국가 채무가 어떻게 정권별로 증가해 왔는지 하는 겁니다. 제일 좌측을 보시면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저희들이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5%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김대중 정부 시절에 IMF 거치면서 19% 올랐죠. 이거는 사실 IMF 겪으면서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25.7 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31.2 됐고, 박근혜 34.1 됐고, 문재인 정부 때는 많이 올랐죠.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인 확대 재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가 아마 국가재정전략회의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그때 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그때의 기준입니다.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40% 근거가 뭐냐 이렇게 추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재정당국에서 사실은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전통적인 예산실 출신 경제관료였고 저희들이 그 당시만 해도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국제 기준에서 생각하는 60%가 최종 파이널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국가 위기, 재정 위기에 대응한 20% 정도는 비축을 하자.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40%를 절대 넘기면 안 된다는 게 그 재정 담당하는 공무원들 마음속에서는 일단 일종의 신조같이 그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근거가 뭐냐? 확신 정확한 근거는 없죠. 20% 정도의 그는 비축 여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40% 못 지켰습니다. 40% 못 지키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45.9까지 갔나요? 2020년에 2020년에 41.1까지 갔고 그 뒤에 이제 정권 끝날 때 45.9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는 사실은 뭐 비율적으로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나름 뭐 건전 재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재정 준칙은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수 펑크도 났고 또 여러 가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대외 여건도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저는 나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추경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추경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고요. 그 중간에 이제 세수 펑크가 났을 때 국회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정부 내 자체 조정했다는 이제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는 예전에도 다 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런 식으로 다 대응을 했습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그걸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에 따른 그 운영은 연도중 운영은 그냥 행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국회 지적도 일리가 있죠. 그거는 뭐 한 5조, 10조 대 이야기고 40조, 30조, 60조 하면 무리가 나는 거 아니냐, 경제에 주름살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수 펑크에 대해서 이참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본회의 하실 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때 우리 아마 원내대표 연설하실 때 같은데 100조 펑크 내놓고 무슨 소리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근데 이제 100조가 펑크 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수 예측을 잘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없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국민들 주머니에서 안 받은 거잖아요. 국민들 주머니에서 안 받은 거고, 기업들한테서, 물론 기업들이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측면도 있지만 계획대로 세입이 들어오고 계획대로 지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계획대로 세입이 안 들어와서 지출을 못한 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 세수 펑크 난 게 잘못한 거냐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걷어서 탕진하는 게 훨씬 더 잘못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조 세수 펑크 난 게 잘못했습니다만 그게 엄청난 잘못이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확장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향후 4년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510조 정도 늘어날 계획이고요. 1,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에 50%를 돌파하고 2029년에는 5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는 사실은 58%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국가 채무의 GDP 비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는 진짜 마지노선이고, 객관적으로 60% 넘게 되면 신용등급 강등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속 재정위기, 경제위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예비분을 이재명 정권 하에서 다 털어먹겠다, 눈속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정부 예산 증가율을 보시면 이제 내년에 8.1%가 많다고 했죠. 그 다음에 5%, 2027년에 5%, 2028년에도 5%, 2029년에도 4%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확장 재정이고, 이 추세대로 가면 국가 채무별 상한선을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지금은 이건 계획이잖아요. 이 계획대로 지켜질 거냐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페이지,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경우에 처음에 국가재정운용 발표할 때 5년간에 237조를 더 쓰겠다고 했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400조를 더 썼습니다. 그 PPT 화면, 그 전 화면 보여드릴래요? 전화면. 예, 아니, 아까 그거죠. 예. 절대 규모를 한번 보려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보시는 것처럼 85조를 더 썼습니다. 전 정부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 채무가 150조 늘었고요. 이명박 시절에는 180조, 박근혜 170조. 문재인 정부 시절에 400조가 늘었습니다. 보통 김대중 정부 IMF 극복할 때도 100조 밑으로 막았고, 이명박 정부도 글로벌 위기 막을 때도 180조, 100조 원대에서 막았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110조 정도 늘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 400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가재정 운영 계획 얼마나 늘리겠냐? 지금 이 표는 이제 한 해 표고요.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 뒤를 보면 515조를 늘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권 끝나는 2029년도에는 515조가 아니고 600조, 700조를 넘을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중간에 추경 한 번도 없다는 전제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경제위기, 민생위기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 조건 하에서 500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700조, 800조라고 국가 채무 60%를 넘나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말씀하신 거 있죠. 다른 나라들은 국가 채무 비율이 대개 100%를 이미 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글쎄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뭐 다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올해 4월 IMF 기준으로 OECD 38개국이 있죠. 그중에 100% 넘는 나라가 9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스페인, 영국입니다. 영국이죠. 잘 보시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이 기축통화국 무리가 있고 이 안에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 돈 찍어서 나라빚 만드는 갚을 수 있는 나라 무리가 있고 그 외에 보시면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처럼 지금 여러 가지 재정 문제로 부도 위기가 나오고 IMF 금융을 신청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이제 비기축 통화국이니까 비기축 통화국하고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54.5%입니다. 이거는 이제 D2 기준입니다. 비기축 통화국 전체 평균이 이제 54.3이고요. 평균 벌써 넘어갔죠. 이참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 D1하고 D2가 이제 D2는 이제 비금융 공격까지 포함한 건데 D1하고 D2가 한 3, 4% GDP 기준으로 3, 4%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60% GDP 대비 60% 우리가 기준을 이야기할 때 그거는 실제로는 63, 4%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기축 통화국을 벌써 평균을 넘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우려되는 게 증가 속도입니다. 그 다음 PPT 화면 보시면 최근 10년간 국가 부채 비율 증가 폭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15.6%죠. 2등입니다. 급격하게 최근에 국가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나 고인철 부총리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21대 대선이었죠. 그때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전 국민이 혼란에 빠진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기축통화국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우리는 비기축통화국하고 비교해야 된다. 이런 반대 논리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논리로 답변을 하시는데 현실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에 이재명 정부에서 장기 재정 전망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시면 국가 채무 비율은 2025년 GDP 대비 49.1%에서 중위 중립 기준으로 2065년 156%,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173%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에 여러 가지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 지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은 반등하지 않는데 인구는 줄고 재정 지출은 계속 늘고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숫자가 17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GDP 대비. 앞서 저희가 60%라는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의 2.6배가 될 거다는 전망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비규칙 통화국 같은 경우에는 화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 빚이 불어나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발표를 보고 참 대단하다. 이제는 대놓고 확장 재정을 하겠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대비되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장기 재정 전망은 5년마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차 전망을 정부가 발표한 거였죠. 그래서 2차 전망을 보시면 그때 가만히 있어 2차 전망 표는 없죠. 2차 전망을 보면 그때 64 제일 높은 숫자가 81.1이라는 것을 전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원래 그때 홍남기 부총리였고요. 원래 실무자가 가져온 게 2060년 기준으로 GDP 대비 111%, 168% 이런 숫자를 가져왔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지출 증가율을 성장률에 연동해서 제한하자.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을 100% 아래 81%죠. 81%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아이디어는 이거죠. 단순 계산해 보니까 110, 170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서는 국가가 지탱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숫자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느냐.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총 지출을 경상숙녀할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 전제하에서 다시 작업을 한 거고 그게 이제 감사원에서 조작이다. 통계 조작이라 하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조작이지 아니냐 하는 거는 저는 달리 평가를 하는데요. 장기 재정 전망의 그 수치에 대한 의미를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현 추세를 유지했을 경우에 우리 재정 적자 수준이 국가 재정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시나리오별 그 수치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정책 의지를 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173이라는 수치를 이렇게 공공연히 천명하는 거기에 어떤 정책적 의지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재정당국의 그 노력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나름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총리였지만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나 그런 의지는 있었다. 기재부의 나라냐 하면서 소리를 들으면서도 버티고 사표도 몇 번 제출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를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정도의 재정 당국의 의지와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안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부 국민 앞에 저는 이대로 쭉 확장 재정을 해서 저희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70%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보고서를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경상수지를 경상지출을 10% 조정한다면 얼마, 110. 또 의무지출을 10%, 15% 조절한다면 얼마. 그런 수치를 보이는, 어떻게 보면 남의 눈치 보면서 자기는 계산은 하지만 책임은 안 지겠다. 옛날에는 재정당국이나 기재부나 그런 강단 있게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고인철 부총리 말씀을 드리면서 옛날하고 좀 달라지신 것 같아, 의아스럽다 하는 평가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기재부 후배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 OECD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OECD는 지난해죠.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보면 공공재정 강화를 위한 조치가 없다면 공공부채는 앞으로 빠르게 증가한다. 그래서 GDP 1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준칙을 준수하면 장기적으로 공공재정이 상당히 강화될 거지만 인구를 노인, 여성, 청년층 고용을 늘리고 이민 늘리기 위한 계획이 없으면 이 준칙을 고수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방만 재정을 억제하라, 재정 준칙을 만들어라, 이런 구조개혁을 실시하라, 이런 OECD 권고에 대해서는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크게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OECD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OECD였던 것 같습니다. IMF인가 OECD인데 앞서 이제 제가 국가 채무 비율 170%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OECD도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한 거에 따라서 국가 채무를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70%대 80%대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하물며 다른 국제기구인 OECD에서도 재정 절감 노력, 재정 혁신 노력을 통해서 국가 채무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데 재정 당국에서 그런 인식이나 접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재정 전망은 그냥 숫자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하는 정부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확장 재정을 한다고 이재명 정부가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더더구나 국가 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게 기준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는 보장 없이 확장 재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실상 재정 건전성 관리를 안 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프랑스 사례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신용등급 강등 당하고 국민들은 데모하고 총리는 4번째 탄핵당하고, 그런 프랑스가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114%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가 150, 170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156.3%가 돼도 괜찮은지 한번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거는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일전에 제가 어디서 얘기를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장기 재정 전망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조건도 좀 다르고 기관에서도 다르죠. 그래서 그나마 공통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OECD에서 그 각 국가별 컨트리 리포트라는 걸 만듭니다. 거기서 만드는 그 자료를 이제 그대로 가져왔고요. 거기 보시면 미국 있죠. 미국이 뭐 이 통계에서는 99.9로 나오는데 이게 2060년에 159 정도로 가고요. 영국은 96에서 167로 갑니다. 독일은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관리를 잘한 나라죠. 그런 국가 채무 이런 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나라는 63에서 73 정도 40년 뒤에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오히려 떨어지고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보시면 D2 기준입니다. 쭉 올라가서 이 통계는 47.8인데요. 이건 아마 2000년대 초반 숫자 같습니다. 같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47.8이 161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OECD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국내 기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다른 국제기관에서도 객관적인 컨트리 리포트에서 OECD 직원들이 분석한 페이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확장 재정을 해도 된다. 다른 나라는 100%까지 현재도 넘는데 우리나라는 50%도 안 되니까 더 써도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두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되면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재정의 고삐를 바짝 쪼아야죠.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없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줄여야 될 타이밍인데 오히려 확장 재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재정 분야를 좀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국가가 할 일, 민간이 할 일, 정부가 할 일, 민간이 할 일, 그리고 중앙정부가 할 일, 지자체가 할 일, 이런 걸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하는 많은 정책들이 상당히 시장 기능을 훼손하고 물론 정부 돈으로 해결하는 건 좋죠. 제일 편하죠. 시장 기능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만 해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어디로 빠져나갈지. 시장에 의존할 수는 없고 그 아우성치는 농민들, 취약계층들 확실하게 손에 보이는 성과를 안겨주기 위해서는 재정으로 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 제일 손쉽죠. 그렇지만 그 뒷감당은 이제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모든 걸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례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앞서 이제 전국민 소비 쿠폰 이런 거 말씀드렸죠. 소비 쿠폰을 뿌렸더니 골목 상권이 살아나더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냐 이걸 말해야지. 뿌리면 당연히 살아나죠.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으로 와서 갑자기 매출이 증가되는데 살아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매출이 10% 늘었더라, 20% 늘었더라, 살아나죠, 10%. 그런데 성수가 그 정도 안 되잖아요.
100을 쏟아가지고 10, 20 정도 효과밖에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 쿠폰을 뿌려서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소비 지출 심리가 회복이 된다.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살기 힘들지만 번거로 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500만 원만 은행에서 빚내고 싶잖아요. 500만 원 빚내가지고 살면 좋죠. 그다른 생활이 편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여가 활동도 하고. 그렇지만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 재정은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남의 돈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깊숙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은 저는 그런 시각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펀드는 성공할 실패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난다 하는 민간 펀드들도 성공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펀드가 투자하면 성공합니까? 깡통 펀드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50조 국민성장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금은 확실할 때만 써야 되는 거고 최고의 보루입니다. 150조를 투자해가지고 깡통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LH 주택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LH에서 토지를 민간 건설 기업한테 줬더니 땅 장사하고 제때 주택 공급이 안 되더라. 그래서 LH 조성하는 토지, 모든 토지는 민간한테 주지 말고 LH에서 직접 하자. 편하죠. 그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돈을 어디서 넣는 건지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돈을 어디로 조달할지, 그걸 나중에 어떻게 갚아야 될지, LH가 직접 해가지고 그게 미분양 돼가지고 돈이 잠기면 어떻게 될지 이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집이 없어가지고 거리에 나와 있는 그런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LH 빚이 뭐 중요하냐? 한 채라도 더 지어서 빨리 조기에 민간들 뭐 공사비 올린다고 해서 착공 승인 받아놓고 3년씩 5년씩 자기 때 좋을 때까지 자기 돈 장사하기 가장 높은 수익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못 보겠다. 빼들어 가지고 그 땅 위에 LH 돈으로 국가 재정으로 바로 지어서 한 채라도 더 빨리 공급하자. 좋죠. 돈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대표적인 법이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왜 행사했을까요? 농민들한테 인기 떨어질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국가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정부나 정치권은.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죠. 뭘로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돈 써가지고 양곡 사주고 쌀값 보장하고. 지금 오히려 양곡 수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쌀값이 엄청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풀 수도 없고 지금 수수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결국은 자초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이라든지 농업재해법도 같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때는 사실 합의 통과도 하고 쉽게 넘어갔습니다만 실제 재정 소요가 크지 않더라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만 돈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시장 경제 원리를 굉장히 왜곡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자연재해죠. 자연재해로 보험금을 받았어요. 배상을 받았는데 보험료는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농민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험제도 하에서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보험 처리받아서 보험금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보험료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게 안 올라가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물론 뭐 정부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바람직한 시장 경제입니까? 농민들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경제단체들이, 경제 주체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 정부는 어떻게 막을 건데요? 그래서 확장 재정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내년도 예산에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퓰리즘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직장인 든든한 한 끼 말씀드렸죠. 지역 상품권 말씀드렸고 또 아동 수당 문제도 있고요. 뭐 빨리 하면 좋지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서 해야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묻지마 빚 탕감 정책도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죠. 한 번씩 한 번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싹싹 빚 탕감 시켜주면 좋은데 이게 도덕적 해임 문제도 있고 성실하게 납세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일부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때 정부 정책이 금리라든지 분할 기간에 대해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안 되죠. 누구는 빚을 원금을 탕감해 주는데 뭐 이자 조금 깎아주는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덕적 해이가 치유될까요?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영예도 210조 든다고 발표를 했죠. 진성준 그때 이제 국정기획위 부위원장님 저기 보이고요. 5년간 210조 정도가 추가 필요하다. 그 안에 이제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 주민소득 지급, 직장인 등등 한 끼, 중앙정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의무화.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 계획대로 하면 매년 세입을 19조 늘리고 지출을 23조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5년간 세수 증가액은 35조밖에 안 됩니다. 계획하고 58조 차이 나죠. 뭐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세금을 더 걷을 건가요? 지출 구조 조정 23조 하겠다는 것도 현실성은 없습니다. 금년에 27조 했다고 하지만 내역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요. 통상 하는 것은 10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지금 금년에 한 27조를 다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거를 쭉 4년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대미 투자 3,500억 불 현금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외환 보유고 지금 85%죠. 정부 예산의 72%, GDP 19%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 사실 뭐 합의됐다고 정부는 발표를 했잖아요. 3,500억 불. 물론 그 당시 직접 투자냐 간접 투자냐와 관련해서 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합의서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완벽한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배소의 진을 치고 미국을 오히려 압박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문제가 꼬이고 꼬여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이걸 풀어나갈지 여러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잘 해결되기를 진짜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부에서 또 중요한 거 재정 준칙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정 준칙은 사실은
건전성을 고집하는 기준이 아니고 이제 방만 재정을 막는 기준입니다. 한 정권이 5년 만에 나라를 거들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죠. 국민과의 약속이고 미래 세대와의 약속입니다. 그 재정 준칙 도입을 반대한다는 것은 방만 재정을 하겠다는 말이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앞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소개드렸죠. 재정 준칙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현재 재정 준칙이 없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둘뿐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 준칙 법제화를 처음 추진한 게 문재인 정부 때였죠. 그때 이제 산식은 좀 복잡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 60%를 이제 나누고요, 분모로. 통합 수지 마이너스 3%, GDP 마이너스 3%. 이 두 개의 변수를 부모 분자 나눠가지고 곱해서 1.0 이하로 되자 하는 거였는데 조금 복잡하긴 했죠.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딱 두 가지 숫자만 냈죠. GDP 3% 이내, 마이너스 3% 이내, 국가 채무는 GDP 60% 이내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준칙을 도입하지 않는 확대 재정 주장은 굉장히 무모하고 무책임한 거다. 5년 정권이 대한민국 전체 앞으로 장기 재정을 망치겠다 하는 선전포고와 관계였고 오히려 확장 재정을 하겠다는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정 준칙을 이런 준칙하에서 내가 확장 재정을 하겠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확장 재정 하겠다는 거는 내 마음껏 쓰겠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60%, 3%,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거는 이제 EU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EU를 탄생하면서 이게 EU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가 재정을 낭비한다든지 해가지고 EU화 가치에 대해서 영향을 주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U 국가들에 대한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60%하고 국가 채무 비율은 60% 넘으면 안 된다라고 재정 적자도 4%, 마이너스 3%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 있고 물론 예외는 있죠. 넘어도 됩니다. 넘을 경우에는 특별한 그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넘을 경우에 넘는 금액에 대해서 벌금 성격의 페널티까지 하는 그런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관리 재정 수지 마이너스 3%라는 거는 이게 맥시멈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미니멈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적자 재정 내지 1 내지 2% 정도 적자 수준에서 움직이고 최후의 경우에 마이너스 3%까지 확대를 하고 그걸 넘는 경우에는 진짜 극단적인 조치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3%는 그냥 해도 되는 거고 당연히 하는 거고 3% 이상 적자를 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국가 신용등급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신용등급 평가기관에서 주목하는 게 이 수치입니다. 60%, 3%. 그래서 이걸 넘으면 예의주시를 해요. 위험한 국가로. 그런데 우리는 이걸 3%를 넘어서 4%, 5%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이 마이너스 3% 기준을 6년째인가 5년째인가 어기고 있죠. 내가 이재명 정부 끝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의 한 10년째 어기겠다는 건데 그렇게 어기고도 신용등급이 강등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은 좀 드릴게요. 60% 3%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유에서 그러니까 명목 GDP 성장률을 5% 정도로 봤을 때 국가 채무 비율을 이제 6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5%에 대해서 60%에 5% 하면 5, 6, 30 해서 3이잖아요. 3. 그래서 마이너스 3%까지는 나더라도 균형적으로 국가가 한 5% 정도는 성장을 하니까 균형적으로 60% 정도의 국가 채무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EU 국가에서는 이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국가 채무 비율을 173%까지 가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책임 있는 재정당국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또 기재부 입장에 대해 말 바꾸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정당국의 이제 입장 변화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기재부 차관이죠. 처음에 이제 정권 초니까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에 대해서 함부로 반기를 들거나 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지금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재정 준칙 3% 적자율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영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 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에 대해서 재평가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재정 준칙을 포기하는 입장, 이번 정권 내에서는 안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라든지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가능하냐?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건전 재정도 장기적인 건전 재정도 감안하면서 확장하겠다는 식으로 꼬리를 살짝 내리는 게 있는데 하여튼 기획재정부는 본연의 역사적인 책무에 충실해서 재정의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선배들이 쌓아온 그런 게 누가 되지 않도록 중심을 다시 한번 잡아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세수 펑크 나도 추경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또 법안을 냈어요. 원래 이제 세수가 펑크 나면 사실은 세입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오는 세입 아에서 삶을 알아서 살아야죠. 세입은 안 들어오는데 지출은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게 그거는 건전 재정을 지키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 이 법안 자체가 앞으로 확장 재정을 더 강화하겠다, 위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재부에서는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서 재정 준칙이라는 거는 항상 포함됐거든요. 지금까지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그런데 금년에 발표한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는 재정 준칙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 이제 밀리면 어느 정도 하겠다는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안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제기구에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재정준칙을 도입해라. OECD 국가 중에 재정준칙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터키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준칙 없이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말하는 게 IMF에서는 재정 프레임워크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라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정 프레임워크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한 해 정도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적자 수준을 조금 확대할 수 있지만 3년 내지 5년 단위 안에서는 건전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재정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그러면 금년은 힘드니까 금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이죠. 8.1% 총지출 증가율을 했지만 그러려면 그 다음에 정권 2차 년도, 3차 년도는 더 줄여서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였냐면 지난번 코로나 때 재정 지출을 엄청 늘렸죠. 엄청 늘렸는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그 뒤에 코로나 위기 끝나고 1, 2년 뒤에 예전 수준으로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왔는데 저희 나라는 계속 끝도 없이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IMF가 제안하고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아직까지는 심하게 재촉은 안 하는데 곧 몇 년 내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고 싶으면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됩니다. 확장 재정을 할까 말까는 사실은 경기 조정 기능이거든요. 재정은 사실은 경기 조정 기능은 아닙니다. 주 기능은 아니죠. 부수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 기능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확장 재정은 여부를 할까 안 할까 이거는 경기 조정 기능이고 재정 준칙은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 조정 기능을 하기는 하더라도 미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IMF 이야기를 또 드릴 건데요. IMF에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 계획이 시급하다 이렇게 상당 부분 강조를 했습니다. 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IMF, 무디스라든지 S&P, IMF에 대한 한국 미션단 그 부총리 면담이라든지 관계기관 면담 이 사례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 출장 오시는 분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오는데 미션 단장은 하는 말은 정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제 생각은 그분들 하는 말은 똑같은데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아마 그 기획재정부나 정권의 유리한 쪽 입장만 코멘트를 따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로 강조하는 게 정부의 확장 재정, 성장을 위한 AI 투자 이런 건 좋은 거다.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말들은 계속 언론에 흘리고 보도자료도 나오는 반면에 그 보고서 뒤편에 있는 재정 준칙을 강화해야 된다. 재정 개혁의 시급하다. 이런 말은 이야기를 안 해요. 보고서에서. 그래서 IMF 지금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그 재정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에서는 재정 건전한 노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개혁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OECD에서도 한국 경제 보고서 이제 2024년도 보면 재정 준칙을 채택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정이 지속 가능한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2024년, 25년은 재정 지출을 억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국가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재정 리스크가 크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에 부담이 된다. 이런 경고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잘 언론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KDI에서도 얼마 전에 경고했습니다. 정부 지출의 지나친 확대가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시키고 국민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국가 운영이나 우리 건전재정 관리에 치명적인 그런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재미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했냐? 제가 이런 말씀 앞서 좀 말씀드렸던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채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피치에서 이런 말을 했죠. 새 정부의 재정 완화 정책이 향후 몇 년간 재정 수지와 부채를 악화시킬 것이다. 한국의 신용 프로파일을 약화시킬 수 있다. 무디스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이 있지만 향후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 등으로 중장기 재정 위험에서는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신용등급 기관들의 보고서를 가끔씩 봅니다. 보면 예전에는 중기적으로도 괜찮다고 말하는 보고서 가끔 있었어요. 단기, 중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거 하다가 최근 보고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중기 이후가 위험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단기가 몇 년인지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 내에 그 위기가 올 거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신용등급 강등을 당할 그런 위험은 없느냐? 다른 나라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요. 미국도 신용등급 강등 당한 거 아시죠? 올해 5월 달에 지금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국가 부채 비율이 급증하고 신용등급 강등 당했습니다. 중국은 가운데 있죠. 중국도 올해 4월 달에 한 등급 강등시켰죠.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88% 수준이고 이때 강등 당했을 때 국가 총지출이 5%인가 5% 6% 정도 늘었어요. 그 정도 늘었다고 해서 위험하다. 국가 채무가 급등세다고 하면서 중국 한 등급 강등시켰습니다. 프랑스 사례는 좀 중요해서 제가 뒤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조만간 닥칠 얘기다.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사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사례가 재밌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16% 정도 됩니다. 유럽에서 3등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그리스, 이탈리아는 다 저거죠, 그죠? 국가 위기를 겪은 나라고. 지금 116%가 프랑스도 2000년대에는 59%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한 20년 사이에 2배가 늘어난 거죠. 마크롱 대통령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재정을 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만 야당이 반대를 하고 그 과정에서 법안이나 예산안이 부결되고 총리가 4번째 교체가 됐습니다. 그 프랑스 사례하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저 표를 봤습니다만 97년 10.8%에서 지난해까지 27년 만에 4.3배가 상승했습니다. 프랑스는 그 25년 만에 2배가 늘었지만 저희들은 거의 프랑스보다도 한 2배 정도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사례를 그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정치권이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재정 중독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프랑스 국민들은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은. 나라가 전체가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자기만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왜 내 연금에 손대고 내 의료계획에 손대냐. 다른 데 가서 해라. 그래서 정치권이 잘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재정 중독에 빠뜨리고 재정 계획을 외면하게 되면 프랑스 신용 등급이 강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피치가 한 단계 강등시켰고요. 역대 프랑스 정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냐? 2년 전에 한 번 더 강등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낮은 단계고 역대 최저 단계고, 그래서 피치하는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피치에서는 프랑스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1%다. 유로존 평균. 그러니까 유럽 평균이 마이너스 3.1%입니다. 저희들 지금 마이너스 4%, 5%를 9년째, 10년째 하자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는 거죠. 엄청난 위기 상황도 아닌데. 그래서 강등한 이유가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5.8이다. 그리고 올해 내년에 각각 마이너스 5.6, 5.5 된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2029년까지 재정 적자를 마이너스 3%까지 줄이겠다. 정부가 발표했는데 피치가 보기에는 당신들 그거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신용등급 그냥 강등시켜 버렸습니다. S&P도 그것도 같이 했죠. S&P는 아마 작년에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게 국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긴축으로 했지만, 야당이 지금 프랑스는 극우 극자가 다 야당이거든요. 거기 반발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된 이유는 과도한 복지 지출 확대, 코로나19 때 포퓰리즘, 낭비성 예산, 이런 것들이 이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만성화돼서 단기간에 이렇게 나라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확대하고 하다 보니까 감세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국민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긴축하자 그러니까 여야에서 다 반대하고, 여론은 반발하고, 전국적으로는 시위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한 발언을 제가 좀 소개시킬 건데요. 이거 새겨드려야 됩니다. 거기서 긴축 재정을 추진하다가 쫓겨난 총리, 바이루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경고인데요. 엘리트들이 진실을 거부하도록 이끄는 나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 지식층이 제대로 알리라는 거죠. 지식층이 일반 국민들처럼 입을 닫고 있거나 정치권이 오히려 선동하게 되면 국가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무장관도 사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용등급이 하락된 것은 프랑스가 지난 수십 년간 재정 방만, 그리고 사회주의식 국가 운영에 대한 응징이다. 오늘 우리가 취하지 않는 모든 조치는 내일 미래 세대한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재무장관은 물러나면서 정부가 재정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사실 IMF 우주금융 같으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기재부 장관이 만약에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 국민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IMF 위기 또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재정 중독된 프랑스 국민들은 그냥 이 정도 말을 해도 전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지금 사태가 어땠냐? 신용등급이 강등하다 보니까 국채금리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 피그스라고 있죠. 재정 위기한 나라들,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 나라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은 투자처로 해서 금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례는 무분별하게 재정을 지출하고 과도하게 복지에 의존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국민들한테 재정 중독의 맛을 들이면 얼마나 벗어나기 어려운지, 이런 걸 보여주는, 예실이 보여주는 사례고, OECD 국가 중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재정 중독의 함정에 빠진 프랑스를 따라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프랑스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2시간 좀 했던데요. 조금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더 할까요? 제가 필버스를 하면서 주장하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심보는 국가 채무 비율 60% 도달할 때까지 국가 재정을 마음껏 퍼먹자는 거로 결론이 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신용평가기관 IMF 말하듯이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그 말은 너가 아직 60%는 안 넘었으니까 내가 신용등급 강등 조치는 검토는 아직은 안 하겠지만 넘는 순간 조치를 취하겠다는 걸 알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8%, 2029년까지 58%라는 숫자를 했죠. 이게 D2 기준으로 하면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말하는 60%그 D2 기준으로 보면 이 58은 62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결국은 이재명 정부는 D2 기준으로는 국제 기준을 넘겠다, 정권 내. 그거 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한 700조, 600조 정도 되거든요. 600조 정도 더 쓰겠다. 문재인 정부 때 400조 더 썼지 않습니까? 한 600조 정도 더 쓰겠다는 거고, 아까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처음에 200조 정도 더 쓰겠다고 중기계획 발표하고 나중에 400조 더 썼다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게 아까 몇조 550조 정도 더 쓰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정권 끝날 때쯤에는 700, 800조, 1000조까지도 더 쓸 수 있다. 추경을 할 거잖아요. 지금은 추경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만든 국가재정운영계획인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재정 전망을 173%까지 올리겠다. 올릴 수 있다. 이걸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홍 부총리가 통계 조작해가지고 81%라는 숫자를 만들어냈다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잖아요. 조작했다고. 그는 그 조작이 그나마 귀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에는 60%까지 다 쓰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170%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출 구조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거거든요. 저같이 이제 재정을 쭉 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무책임하고 도발적이고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좋은 말로 성장을 위해서 지금 마중물을 뿌리겠다. 확장 재정을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분모를 커서 오히려 국가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겠다. 이거는 다 말장난이고 헛소리고요. 그거 누가 보장합니까? 그렇게 안 될 경우에 그 돈 누가 다 갚는데요. 그래서 무책임한 낙관론에 기대가지고 부채를 마구 늘릴 경우에 국가 채무 비율을 100%를 훨씬 넘어선 우리가 일본, 이탈리아를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더 늘릴 수 있다고 옆집에서 한 대박 빌려서 지출하자고 그렇게 국민들을 선혹할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허리띠 메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성장 지출에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의 임기는 사실 5년입니다. 5년이지만 국가 재정은 앞으로 50년, 500년 해야 할 미래 세대의 자산이고 우리 정부가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한 정권에서 지금까지 지켜온 재정 건전성을 파탄내는 그런 접근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장 재정을 하고 싶으면 재정 준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준칙 하에서 건전 재정을 관리하면서 재정을 확장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한테 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라 공간을 내 마음대로 퍼먹겠다
이런 대국민 선전포고의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는데 더 할까요? 민주당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많이 드렸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예. 불시간에 이렇게 바톤을 넘겨주는 게 민주당은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민주당 의원들 많이 오실 거기 때문에 준비하셨기 때문에 저 1시간 정도는 좀 남겨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가재정은 하수분이 아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되고 성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됩니다만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분야에 쓰고 싶으면 다른 분야 지출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정부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R&D 예산 같은 경우에 많은 비판을 했죠. 왜 그 손을 대가지고 충청대전권 표 다 날리고 그렇게 했냐 했지만 나름 의미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도 그렇잖아요. R&D 예산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우리 거기서 R&D 성과물은 최고 수준이 아니거든요. 투자는 강화해야 되지만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고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R&D 예산을 손본 거는 잘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사실 한 2, 3년 했어야 되거든요. 2, 3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1년만 하고 안 하니만 못한 괜히 선거만 지고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공격당하는 빌미를 제공한 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R&D 예산 확대하는 건 좋은데 효율성 제고에 대한 노력도 각별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저희 이제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들한테 하는 충고가 있어요. 1조, 10조 아끼려다가 정권 뺏겼지? 3, 400조 한 방에 날아가니까 좋냐? 추경호 대표 때문에 선거 졌다. 돈을 풀어야지 바보같이. 말하고 지고 앉아 있냐? 이런 말이 굉장히 아프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재정을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가의 근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켜져야 되는데 이 재정을 방만한 재정을 운영해가지고 정치권에서 국민들한테 재정 중독의 맛을 들이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통제 불가능한 그런 정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여야가 그런 식의 포퓰리즘 경쟁으로 한국도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데가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표를 쫓는 그런 정치나 예산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먼 미래 세대 장래를 본 재정 운영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여야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때 물론 그런 정략적인 목적에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여야 마음 중심에는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든지 그런 노력은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 이제 재정 준칙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도 조금 깊이 있게 진심으로 좀 준칙의 수립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장 재정을 하고 싶으면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확장 재정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필버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